대한민국이 답하다 라는 책의 저자이신 문영렬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따뜻하고 날서지 않은 부드러운 언어로 여러분들의 지친 속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컨셉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여러분들 많이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사보셨겠죠? 예. 이 책을 쓰신 문영렬 작가님 모시고 책 집필하는 과정에서 뒷이야기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다양한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윤커피 소장님이 문영렬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문영렬 작가님은요. 경북 고령 출생이시고요. 불교방송 기자 그리고 영남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82년에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당선되셨고 82년과 8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소설이 각각 당선되셨던 당시 이제 문단계 스타였습니다. 그 장편 소설로 바다로 가는 자전거, 눈먼 사랑, 연적, 어느 이등병의 편지, 굿바이 아마레 등의 작품들이 있고요. 소설집으로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슬픔의 마술사 등등의 작품들 쓰셨습니다. 방송학에 활동하시는 분이죠. 네. 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작가님 주로 소설을 많이 쓰신 건가요? 이게 소설이 전부 시 소설 동화로 다 등단을 했는데 소설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네.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 네. 그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이제 문장으로 드러내는 이건 굉장히 소설가로서도 아주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책을 쓰실 때 네. 예. 원래 소설가로서의 어떤 그런 장점을 좀 살리셔가지고 쓰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책 한번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 출판사하고 처음에 이제 기획해서 저기 왔을 때는 이 대담 중심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소설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렇죠. 싶으니까요. 그래서 에세이와 대담을 이렇게 합한 그런 새로운 형식을 추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그 문 대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또는 그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눈빛 또는 그 목소리의 그 높낮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문장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도 사실 대담집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존 대담집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죠. 첫째 형식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 사태나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해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대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담들은 상당히 딱딱하죠. 그러나 이 대담 에세이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 체험, 어떻게 생각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과 정치적인 이슈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아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문 후보랑 여기서 만났다 저기서 만났다 장소를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세요. 네,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나신 거죠? 8번. 8번이요.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아주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또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그 홍대 앞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서 그 유세할 때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특히 제가 그 대담하면서 뒤에 후기에도 써놨지만 항상 제가 1시간 이상 전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어떻게 차에서 내리는지,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거 봐야 되거든요. 꼭 연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제가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어린 왕자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후 4시에 오면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네. 시작하는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1시간 전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그때 이런 얘기 나오죠. 뭔가 우리가 서로 대담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길들여지는 듯한 그런 동질감도 있었고요. 진짜 연애네. 연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자랑 만날 때도 그렇죠. 어릴 때는 그랬잖아. 네, 미리 설레는 좀 마음. 미리 나가서 서성서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나타났을 때 나무들은 갑자기 어떻게 서 있는지 남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나무들이 맞아요. 울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다가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악수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본격 감수성 대담질이야 이거는. 예. 저기 처음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우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네. 워낙 말씀을 길게 안 하신다고 이제 사전에 단답형으로요? 예,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좀 길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딱 2가지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럼 그 살아오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흥남철수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 전 대표로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오래 가슴에 새겨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그 아버지 얘기할 때 이 눈물이 이렇게 화살처럼 스치는 이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담집 형식이고 말씀하신 대로 에세이 형식이 좀 가미되어 있고요. 감수성이 뚝뚝 묻어 나오는 쉽고도 감성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질문하고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민국 누구나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계층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질문을 모았다고 들었고요. 그걸 이제 카테고라이징 한 것이죠. 이렇게 8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기업, 사람,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6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현안들이 또 이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촛불 시위라든가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선거구역까지 다가온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던 것들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가을인가요? 그렇죠. 10월 말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로 끝나나요? 1월 예. 초까지였습니다. 그 시간도 담겨 있고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과거, 공약, 생각, 인물 그리고 약속, 비전 이런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총 6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기억편에서는 문재인의 과거, 성장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사람편에서는 문재인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광장편에서는 이번 촛불 민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편이 있는데요. 약속편은 문재인의 공약을 조금은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짚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편은 인간 문재인이 생각하는 문재인 본인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담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편 마지막 6번째 단락인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대선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 각종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아직 이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내용을 참조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술술 잘 읽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작가님이 기습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네. 25-5511라는 네, 숫자를 네. 기억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사전에 조율된 거 아닌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우리가 저도 계략적인 질문만 준비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뭐 메모를 해오는 게 전혀 없이 바로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디 대담하는 과정 중에 서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두 번째 만남부터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바로 옆에 앉았어요? 예, 옆에서 아, 진짜 이렇게 연애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고요. 총 몇 차례 만나셨어요? 8번 정도 8번. 만났고요. 또 제가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본 거나 이렇게 합하면 상당히 많죠. 그건 이제 저 혼자서 본 거죠. 저 혼자서 본 거. 한 번 만나면은 시간 어느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근데 워낙 그 일정이 빠듯하니까요. 약속했다가 또 다음 날로 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짝사랑 같아, 짝사랑. 네, 그렇습니다. 해봤어 짝사랑? 짝사랑이요? 저 짝사랑 전문이시죠? 전문이야? 아 짝사랑은 가슴 아픈데. 혹시 질문 중에 네.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런 질문은 곤란하다, 이거 빼달라, 뭐 이렇게 좀 압력 넣으신 그런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아, 질문은 그래요? 전혀 이제 제게 네. 맡겨주셨고요. 또 이제 출판사 직원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들이 모은 질문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거의 뭐 제가 다 질문을 만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에 그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이 될 때에 네.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개인적으로. 예. 물론 이제 부모님을,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제 고향에 가고 또 우리가 통일이 되면 노동 변호사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그 개마고원을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말씀.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역시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는 네. 순간 뜻밖의 물론 답이죠. 근데 제 머릿속에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초등학교 때 사진으로만 봤던 그 개마고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확 펼쳐지는 거죠. 해발 한 2,000m 이상이고요. 그렇죠. 전라남북도 정도의 네. 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5월에 눈이 그치고 7일이 되면 다시 눈이 오는 그런 황활한 어떤 정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참 대목에서는 인상 깊었죠. 저도 네. 그 날씨 조금만 좋아지면은 네. 이 역마살이 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실제로 그래서 한 달 동안 혼자서 네. 휴대전화 버려놓고 연락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진짜 이해하고 그런 적이 가기는. 있는데 좀 그 대목 보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귀찮겠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왼손 무명지에 낀 그 묵주 반지였어요. 묵주 반지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언젠가 내가 저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이 목소리가 어디서 굉장히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담을 진행해 가면서 누구의 목소리와 정말 같다는 게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목소리가 똑같구나. 네, 누군가요? 그게 순교자라는 소설을 쓴 그 소설가 김은국 선생이죠. 네. 그 소설은 최초로 우리 이 노벨 문학상에 추천됐던 67년에 그런 물론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재미 작가죠. 미국 작가니까. 그러나 그분의 고향도 함흥이거든요. 그분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흡사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기억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물론 마지막에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혹시 그 인터뷰 하시면서 네. 책에 안 실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책에 안 실린 내용 중에 네. 꼭 뭐 하나 일단 먼저 하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거의 우리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네.
문 대표의 성격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잘 듣는 분이시죠. 그렇죠. 아주 소중한 덕목이죠. 뭐 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징기스칸의 예를 들면서 네. 징기스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기 글씨도 쓸 줄 모르지만 최고의 지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네. 그것이 세계를 정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워낙 첫째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발랐어요. 심직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혹시 호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호. 그러니까, 호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산 정약용 이런 그렇죠. 거 뭐 그렇죠? 그렇죠. 다산. 이당 서정주. 예, 그리고 또 김대중 DJ 이런 거. 후광. 후광이죠. 후광 김대중. 예, 그리고 단원 김홍도잖아요. 네. 지금 왜 저 단원고등학교에 저 예, 단원, 예. 저게 김홍도 그 화가가 그 당시 거기 예, 살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없다고 그러셔서 그럼 지금 주로 양산에 계시니까 예. 양산하면 어떻겠느냐는 거. 양산 문재인 선생. 양산 문재인. 양산 선생. 그리고 양산 선생. 그리고 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심직하고 예. 강직하니까 이직 선생 하면 어떻겠느냐. 예. 심직, 강직 두 개니까. 예, 그런데 이제 둘 이자 해서. 예, 그런데 예. 실제 완전하려면 삼직이 맞다. 그렇죠. 삼이 좋죠. 예, 삼직이 맞지만 호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게 호의 첫째 원칙이거든요. 완결성을 띠면 그렇죠. 안 되는. 이제 완결로 나아가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는 민직이다. 이제 국민 앞에 정직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직 선생을 하면 어떻겠냐. 막 한참 우리가 웃었죠. 어떻게 문재인 대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안 받아요? 웃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운데. 이제 길게 하면 양산 이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고사성어처럼 내 사람은 양산 이직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해석은 아마 후 사람들이 해석할 것이다. 이런 뭐 잠깐 이야기 이직이 했죠. 다시 뭐였지? 심직, 강직,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민직이죠. 네. 그렇게 심직, 강직. 그래서 이직. 그럼 우리가 그냥 양산 이직 선생님으로. 양산 이직. 저는 저기 대통령으로 이직을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이직할 기량호 이직.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직.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심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 되게 이제 일반적인 세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정직한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소설가는 이제 단순한 어떤 인상 비평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죠. 첫째는 우리가 누군가 말을 하면 이제 작가들은 이렇게 귀로 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눈앞으로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가요? 예. 주어는 무엇이고 목적어가 뭐고 수로가 뭐고. 네. 그래서 그 문장 구조가 완벽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주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 새누리당 전매 특허가 주어 없다. 그렇지. 예, 그거 생각나네. 예, 주어가 없거나 예. 정직하지 않은 거지. 예, 정직하지 않은 이제 반증이- 주어가 복수로 쓰이거나 이럴 때는 예. 굉장히 모호하죠. 네. 모호한 의미를 일단 정직하지 않으면 주어가 없는 거네. 면피를 많이 예, 주려고 그렇죠. 하는, 그리고 책임을 안 아니면 지려고 이제, 하는. 예, 모호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면 그건 좀 이렇게 좀 모호하죠. 네. 모호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정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이런 데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에 보면 정직하다는 동사는 반드시 복수로 쓰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 단어, 그 언어의 원칙이. 그러니까 거기에 참 이렇게 어울리는 이 인물인 거죠. 이렇게 제가 이쪽 한 20몇 시간 정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건 저절로 누구든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장점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단점은 없나요? 예. 단점 예를 들면 노잼이라고 그러죠. 진짜 노잼인가요? 근데 저는 아마 제가 예. 그때도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재밌는데요. 조금 좀 어눌하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좀 수더분하고 귀여운 거? 수더분하죠 목소리가 수더분하면서 그러면서도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아마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하고 네. 원리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원칙과 원리는 다르다. 원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원칙인데 그게 굉장히 충실했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슬람 예, 원리주의. 원리주의자라든가 과거 그 스페인이 그 화려했던 시절에 가톨릭 원리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정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주식회사가 생기고 선물이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이죠. 어떤 사회적 조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얘기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게 상식, 원칙 이 키워드가 그렇죠. 빠질 수가 없어요. 누가 만나거나 뭐 평을 하거나 인상 비평을 하건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물어봤죠. 이제 처음에 질문하기 전에 이 책을 읽는 분은 유권자들이거나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이다. 네네. 그래서 모든 표현에서 존칭을 생략을 하자고 하니까 K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공정한 태도긴 그렇죠. 하죠. 예. 네네. 혹시 그거 말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빠진 거 없어요? 책에 빠진 거 중에 재밌는 거. 아, 근데 도저히 책에 실기든 좀 뭐하다, 거시기하다 한 거. 글쎄, 하여튼 빠졌다기보다 좀 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질문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죠.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질문.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은 진짜 이런 물어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많은 질문들 중에 일부는 이제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답변 이런 게 어떻게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무수한 그 많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기 자신. 그게 참 두렵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이. 예, 그렇죠. 그건 참 이렇게 저도 가슴이 좀 철렁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맞선다. 그게 상당히 좀 인상 깊은 용감한 사람이야. 용감한.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큰 짐을 지고 있어요. 난 두려움을 피해. 나도. 두려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공격적인 태도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대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공격적인 질문도 이제 표현은 조금 부드럽게 책에 했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다. 이제 언론과의 관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달라야 된다. 보수주의 시각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보수주의 시각도 충분히 우리에겐 소중하다.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이런 생각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 대담 중에 개인적으로 작가님 개인적으로 저 사람 저런 말은 정말 동의하기 힘들다. 뭐 물론 경론을 피거나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있었죠.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정말 동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바로 그 기억을 하듯이요. 혹시 그 제대할 때 월급 얼마 받았냐고 하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4,500원. 제가 그 제대할 때 병장 월급이 3,800원이었거든요. 그런 게 안 잊혀지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동의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해서 의무병을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국가가 부모 품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사히 돌려주고 그 안에서 작전 중 전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자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도 70년대 말에 군대 생활하면서 그걸 철저히 느꼈어요. 이건 무슨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서로가 이제 같이 이제 군 경험을 그것도 이제 병사 경험을 해보면 그건 너무 잘 알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게이트 사건이라든가 네네.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든가 예.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 대표의 생각은 그 책임을 법과 또는 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네. 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이제 예. 오이디푸스 그 신화의 이야기, 우리 오이디푸스의 비극 있죠. 네. 오이디푸스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취하고 거기서 자식을 놓은 걸 사실은 몰랐어요. 네, 어려서 몰랐죠. 버렸기 때문에 예. 몰랐지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었죠. 어. 정말 알았어야 하는데 몰랐다는 그것도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문 대표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좀 다르죠. 작가님은 아무래도 소설을 그렇죠. 쓰시는 분이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인문학적 접근을 하신 것 같고, 네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정치인이니까 네, 그걸 정치인으로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복무기한 1년으로 내린다 이런 문제는 그 읽어보면 당장 1년으로 내린다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네. 첫째, 그 최소한의 우리가 임금을 보장하는 네. 그것이 먼저 돼야 되죠. 네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대전이지 않습니까? 그 육군과 해군, 공군의 이런 인력 조직도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1년도 충분하다. 네, 단계적으로. 그렇죠. 단계적이지. 그걸 당장 뭐 이렇게 자기가 취임하면 5년 안에 1년으로 만들기 이런 표현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정말 맞지 않습니까? 지금 20대의 그 젊은 청춘들을 국가가 필요해서 징집해 갔으면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해 주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방 예산이 4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북한의 국방 예산이 1조 그 전후일 거예요. 네. 우리가 40배나 많은데 아직도 우리의 전력이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사실 좀 공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유약해 보인다, 우유부단해 보인다. 네, 뭐 네. 이런 누가 평가들이 특전사한테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고병한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참 점잖고 네, 어? 네. 젠틀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그런 분하고 딱 비교하면은 너무 막 선해 보이고 그래서 무슨 단호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직접 만나셨을 때 받은 느낌은 어땠어요? 강함과 약함으로 봤을 때. 예, 문재인이라는 인간을 이직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네네.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요. 예. 그와 동시에 아마 그 인권 변호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래 귀를 기울이는 아마 이런 습관이 오래 배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는다는 부분, 저도 그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그 대목이 아마 저거였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했을 때, 그게 사모님하고 첫 키스잖아요. 첫 키스죠. 그게 있고, 그 이어지는 질문에서 그 다음에 네네. 나왔죠.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할 때, 하니까 변호사 생활 할 때, 네네.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승소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비록 패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정말 비현실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소수자법 관련된 행사에서 네네. 막 중간에 동성애 네, 성소수자들이 이제 난입을 해서 발언을
문재인 후보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러니까 막 네, 크게 좀 떠들었잖아. 예. 그 가지고 지금 그렇죠. 또 말이 막 나오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일단 이거 끝나고 예. 말씀하시면 들어주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가서 40분 들어줬죠. 예, 마지막에. 예. 듣는 거 잘하시는 분이거든. 그렇죠. 예. 듣는 게 특기라면 특기죠. 오바마보다 더 잘 들어.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오바마 같이 CF의 한 장면처럼 멋있는 말로 그 장면을 쫙 하게 그림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불만도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 꾸미고 멋진 발언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진짜 진심이고 그 정치의 본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작가님 네. 집필은 하셨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지는 거 있습니까? 편집 과정에서 우선 이게 상당히 좀 분량이 많죠, 예. 그죠?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빠진 것은 제가 얼핏 잘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다 수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다 하고 싶은 네, 말. 거의 다 수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우리 흔히들 할 수 있는 그 이제 비판들이 있잖아요. 뭐 이 책에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 또는 뭐 정책의 구체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 뉴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렇죠. 사항은 네네. 이 책에 담을 수는 없죠. 담아서도 안 되고 이것은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 그리고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실천하는 그 약속의 의미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그 철학적 어떤 정치 철학적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은 이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뭔가 하면 이 행복이 혁명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 뭐 이런 게 뭐 무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한나 아렌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간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을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가장 제도적으로 또는 국민의힘에서 되찾아오는 것. 그걸 혁명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그 정치적 시각은 신실용주의 이런 거라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니까.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그 파악을 해보면 이제 신실용주의라는 게 그 어떤 철학적 바탕이 보수와 진보 또는 자와 우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주의, 이걸 신실용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눈앞에 우리에게 그 4차 혁명이 지금 닥쳐오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지금 좌우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논쟁을 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그 영남 지역에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그 굉장히 보수적 정세에 익숙해져 있고 보수적 가치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원칙의 기준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번 그 뭐 촛불 그런 그 일련의 그 촛불 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권력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국민은 그 권력의 객체였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의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전환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 대전환. 아마 이게 그거를 겁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도 이제 모든 그 새로운 대한민국 또는 제조처나 이것은 국민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이런 그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책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번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것은 지난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헛되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그 집권 기간 동안 그 시민들이 그 주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10년 동안 이렇게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이명박근혜 10년을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게 확 꽃봉오리를 피운 게 이번 작년 11월 촛불 집회,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작가님 저도 고향이 TK인데요. 네. 사실 그 동네 오래 살다 보면 네, 그렇죠. 굉장히 생각이 보수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게 대구라는 곳이 과거에 동양의 모스크바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 그런 도시였다가 60년대 예. 최초로 정겨져가 거기서 생겼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상하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본산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요. 네네. 아까 전에 그 보수주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님 성향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치 성향? 예. 전 소설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게 누가 그렇게 물으면 예.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좌파냐 우파냐 네. 진보냐 보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나 아직도 네. 그 프레임이 남아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대담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책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왜 정치인들은 뭔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왜 소설 쓰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소설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하는 것이거든요. 것이죠. 근데 거짓말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거짓말과 소설의 차이점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 소설은 허구를 위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네. 즐겁게 하고 새로운 그러네요. 걸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그 소설은 허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허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나가는 것이 소설이죠. 그럼 거짓말은 공적인 거짓말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혀 다르니까 네. 앞으로 소설 쓰고 있는데 그런 말 좀 함부로 안 쓰면 했으면 안 되는데. 좋겠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문득 또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표 이 책 쓰기 전에 네. 책 때문에 만나기 전에 네, 네. 문재인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눈매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눈은 네. 많은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가 그 후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도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 눈빛이 가리키는 것 또는 그 손의 움직임, 문득 이렇게 저하고 대하다가 내 손을 이렇게 꽉 잡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체험의 세계를 거쳐왔는가 또는 어떤 좌절의 시간을 견뎌왔는가 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데 그전에는 상당히 선량한 사람이구나. 참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선량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정직함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겠죠. 제가 안 그래도 작가님 그 책을 보면은 그런 애정과 관찰과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이 책이 문장에 뚝뚝 떨어져 나와요. 근데 저는 예. 어떠저러 편든 건 전혀 없어요. 예. 편든 예. 게 없고 제가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에요. 그렇죠. 예. 가치 중립성에 의해서 네네. 아주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했었고요. 예. 다만 제가 굉장히 정성을 들인 부분은 문 대표에 대한 글이 아니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독자들에 대한 제 자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무릎 꿇고 쓰듯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 뒤에 이런 게 있죠. 늘 그 원고를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고 아하. 자세를 바로 하고 허리를 딱 펴고. 원고지에 이제- 쓰셨나요? 원고지? 아니요, 이제 물론 타이핑으로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선물하듯이 독자에게.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본 대로 예, 느낀 대로.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질문 보면은 뭐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뭐 계층의 목소리를 대신
그분들의 생각을 대신 묻는 뭐 그런 컨셉인 것 같던데. 우리가 이제 예. 평범한 사람들, 제일 제가 첫 관점은 우리가 그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이 소중하고 네. 가족이나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게 우리 모두의 또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뽑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제가 기초로 한 건 그 참고 자료는 그전에는 운명이라는 책 그거 한 건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궁금해야 하는 질문들 네. 그것을 기초로 제가 다 만들었죠. 혹시 이게 조금 돌아왔는데요. 네. 책 제목이 대한민국이 묻는다잖아요. 네, 네. 이 제목은 어떻게 작가님이 직접 붙이신 지금 거예요? 이제 여러 아니면- 제목이 있었는데 아마 출판사에서 처음에 이런 기획으로 이제 여러 혹시 뭐 제목 중에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신 제목은 제가 따로 생각한 제목은 조금 달랐어요.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문재인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참 하고 싶었어요. 저 그게 더 마음에 드는데. 예, 그렇습니까? 근데 문재인의 약속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출판사가 원래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요. 아니죠. 진짜 이 제목도 굉장히 좋죠. 예. 이 제목 굉장히 크고. 문재인의 약속이 더 좋은데? 좋은데 이 제목도 이 제목이 전 더 좋아요. 대한민국 문제 이게 더 좋은데 제가 이제 왜 그 약속을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어느 날 첫눈이 오는 날이었어요. 네. 홍대 앞에서 거기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촛불 들고 이렇게 할 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눈이 이렇게 마치 흰 물감을 뿌리듯이 푹푹 뿌리는 사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왜 세안도 있죠. 추사 선생의 세안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안도에 보면 제가 이거라도 잠깐 써놨지만 장무상망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오래도록 잊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제자한테 주는 글인데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안도의 약속처럼 그렇게 비록 잎이 다 지고 난 뒤에 겨울이 오면 비로소 송죽이 푸른다는 것을 안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너무 좀 문학적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러나 그 문학적인 그 표현이 가장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해석하는. 제가 카피라이터 출신인데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카피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대한민국 문단은 지금 이 시점에 참 어울리는 그런. 이제 국민들이 제목이죠. 답답하고 어딘가에 참 지금 그렇죠. 대안과 길을 묻고 싶은 상황인데 그걸 또 관통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이 이렇게 같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탁 달려오시더니만 이렇게 안기듯이 손을 잡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자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 그때 그렇죠. 생각납니다. 그건 우리가 뭔가 정말 그리워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드러내는 게 아니죠. 몸으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소설가는 언어로 우리가 기록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처음에 이 스튜디오 안으로 작가님 들어오시는데 저는 사실 영어 배우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키도 훤칠하시고 날씬하시고 거기에다가 동그란 안경 너무 멋들어지게 패션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코트가 좋은 거. 그래서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투샷으로 나오면은 진짜 이거는 100만 불짜리 사진인데 책에 네. 투샷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정말 출판사 잘 쪽에서 어울리는. 저하고 좀 자꾸 얼굴이 닮았다고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 오면 정말 신비한 게 있습니다. 전 겨울이 오면 제가 옷을 몇 개 입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위를 많이 탔어요. 그러세요? 혹시 우리 윤갑비 소장님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있으면 아까 그게 25-5 하나하나인데 요 그렇습니다. 비밀을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번호를 갑자기 딱 물었을 때 갑자기 이거를 덜컥 답을 하시는 그 장면이 이게 뭐냐면은 나옵니다. 25-111 이거 1111 251111 이라는 숫자 25에 55 하나 25에 55 하나 죄송합니다. 25에 55 하나라는 숫자 5 하나라고. 그러니까 55 하나 그래요.
이 숫자의 비밀을 아시려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사보시면 책에, 알 수 있습니다. 책이 답이 있고요. 전화는 하지 마시고 그 번호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금연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저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었어요. 그렇군요. 35년을 피시다가 제가 30년 피웠거든요. 전 지금도 그 골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아주 그럼 제가 녹음 끝나고 같이 피러 가시죠. 아니, 네. 사적인 질문 딱 하나였습니다. 네. 담배값 좀 내려달라는.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청탁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청탁이라기보다 네. 이 간접세를 네.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건 이건 행포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제 관심사의 질문이었고요. 이재명이 내려준다고 합니다. 네, 예. 그 당연히 누가 되든지 그건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이게 크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그리고자 하는 세계를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기자님이 할 때 이안 삼평일신이다. 그게 뭔가 하면 이안은 두 개의 안이죠. 안전함. 첫째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인적인 잘못이 없는데도 뭔가 어디가 실종이 되거나 세월호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싱크홀이 내려앉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잘못한 거거든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은 그래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이 안이고요. 삼평은 모든 가치를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 각자의 영역에서 다 발전해 나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평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평등의 기회를 주겠다. 기회의 평등을 주겠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그렇게 해서 우리만 잘 살아서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난민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초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삼평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철학적 기반이 신실용주의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실용주의. 그렇죠.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자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다 또는 뭐 철학이 없다 이런 것은 이 책을 좀 더 한 번 더 잘 보시면 일단 재미있으니까요. 술술술 예, 재미있고 또 이 책 덕분에 순교자도 많이 이제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순교자? 이제 닮았다고 목소리가 닮았다고. 아니 목소리도 닮았지만 순교자가 우리가 아마 한국 전쟁을 장편 소설로 쓴 것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세계 최고의 소설이 순교자거든요. 실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었지만 한국 소설에 대한 한국 전쟁에 대한 소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그냥 광장 최인훈의 광장이 생각이 나네요. 한국 전쟁. 이거는 이제 그 전쟁 당시에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 구원의 문제, 이걸 이 전쟁을 배경으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정말 멋진 소설이죠. 저 혹시 그럼 작가님 마지막으로 독자들한테 좀 해주실 독자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 뭐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우리가 보통 정치인의 어떤 생각이나 대담, 어떤 그런 책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구조 자체가 처음과 끝이 일목요연하게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고 존재 자체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추천사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2012년 대선 때는 우리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문재인을 이해하는데 거의 유일한 단서였고, 그렇죠. 정보였고, 위로였는데, 단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운명이라는 책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괴로움을 사실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대한민국이 묻는다. 이 책은 함께 2017년 대선을 가고 또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예측하기에 좋은 가볍고 산뜻하고 힐링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인간 문제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어서 가끔가다가 뭐 이런저런 뭐 잘못된 정보와 맞선다든가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빼곡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함께 대선을 싸워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운명이라는 책은 윤가피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좀 아프죠. 네, 아픈 책이. 그 책은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한 정치인을 놓고 보면 2012년 운명은 사실 국민들 손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 책 자체도 이끌려 나오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끌려 나온 거라면 지금 2017년에 나온 대한민국이 묻는다 이 책은 문재인이 지금 국민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운명은 수동적이었다면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맞습니다. 문재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 온전한 예. 문재인을 만날 수 있는 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쓰신 우리 문영열 작가님 모시고 미남 문영열 작가님. 고맙습니다. 멋쟁이 문영열 진짜 작가님 정말 멋쟁이셔요. 네,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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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해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우리가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대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담들은 상당히 딱딱하죠. 그러나 이 대담 에세이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 체험, 어떻게 생각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과 정치적인 이슈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아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문 후보랑 여기서 만났다 저기서 만났다 장소를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세요. 네네. 근데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나신 거죠? 8번. 8번이요.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아주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또 바라봐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그 홍대 앞이나 여의도나 네. 이런 데서 그 유세할 때 먼발치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특히 제가 그 대담하면서 뒤에 저 후기에도 써놨지만 항상 제가 1시간 이상 전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먼저 가서 어떻게 차에서 내리는지,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거 봐야 되거든요. 꼭 연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제가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오후 4시에 오면 3시부터 오후 기다리자.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1시간 전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요즘 그때 이런 얘기 나오죠. 뭔가 우리가 서로 대담하면서 서로에게 뭔가 길들여지는 그런 동질감도 있어요. 진짜 연애네. 연애하실 것 같은데. 우리 여자랑 만날 때도 그쵸. 그 어릴 때는 그랬잖아. 네, 미리 설레는 좀 마음. 미리 나가서 서성서성. 만나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나타났을 때 나무들은 갑자기 어떻게 서 있는지 남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네, 나무들이 맞아요. 울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다가서기도 하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악수하는 이런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본격 감수성 대담질이야 이거는. 예. 저기 처음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우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었어요. 네. 워낙 말씀을 길게 안 하신다고 이제 사전에 단답형으로요? 예,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좀 길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딱 2가지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럼 그 살아오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흥남철수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 전 대표로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오래 가슴에 새겨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금 그 아버지 얘기할 때 이 눈물이 이렇게 화살처럼 스치는 이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책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대담집 형식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에세이 형식이 좀 가미되어 있고요. 감수성이 뚝뚝 묻어 나오는 쉽고도 감성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질문하고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민국 누구나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계층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된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질문을 모았다고 들었고요. 그걸 이제 카테고라이징 한 것이죠. 이렇게 8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기억, 사람,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6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현안들이 또 이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촛불 시위라든가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선거구역까지 다가온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던 것들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가을인가요? 또 10월 말부터였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로 끝나나요? 1월 예. 초까지였습니다. 그 시간도 담겨 있고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과거, 공약, 생각, 인물 그리고 약속, 비전 이런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지금 총 6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기억편에서는 문재인의 과거, 성장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사람편에서는 그 문재인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광장편에서는 이번 촛불 민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편이 있는데요. 약속편은 그 문재인의 공약을 조금은 뭐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라도 이렇게 짚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편은 인간 문재인이 생각하는 그 문재인 본인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담았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편 마지막 6번째 단락인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그 이번 대선에 대한 문재인의 생각, 각종 뭐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 아직 이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내용을 참조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술술 잘 읽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작가님이 기습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네. 25-5511라는 네, 숫자를 네. 기억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사전에 조율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우리가 저도 계획적인 질문만 준비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뭐 메모를 해오는 이런 게 전혀 없이 바로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디 대담하는 과정 중에 서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두 번째 만남부터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바로 옆에 앉았어요? 옆에서 아, 진짜 이렇게 연애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대한민국이 답하다. 라는 책의 저자이신 문영렬 작가님 모시고 오늘은 따뜻하고 날서지 않은 부드러운 언어로 여러분들의 지친 속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컨셉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 여러분들 많이 사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사보셨겠죠? 예. 이 책을 쓰신 문영렬 작가님 모시고 책 집필하는 과정에서 뒷이야기라든지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다양한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윤커피 소장님이 문영렬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문영렬 작가님은요 경북 고령 출생이시고요 불교 방송 기자 그리고 영남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82년에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당선되셨고 82년과 8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소설이 각각 당선되셨던
당시 이제 문단계 스타였습니다. 예. 그 장편 소설로 바다로 가는 자전거, 눈먼 사랑, 연적, 어느 이등병의 편지, 굿바이 아마레 등의 작품들이 있고요. 소설집으로는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슬픔의 마술사 등등의 작품들 쓰셨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죠. 네. 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작가님 주로 소설을 많이 쓰신 건가요? 이게 소설이 전부 시 소설 동화로 다 등단을 했는데 소설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네.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표와 인터뷰에서도 네. 그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네. 이제 문장으로 드러내는 이건 굉장히 소설가로서도 아주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책을 쓰실 때, 네. 예, 원래 소설가로서의 어떤 그런 장점을 좀 살리셔가지고, 쓰신 건가요? 어떤 거예요? 책 한번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 출판사하고 처음에 이제 기획해서 저기 왔을 때는 이 대담 중심으로 네네. 가자고 했는데, 그 소설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네네. 그렇죠. 하고 네. 싶으니까요. 그래서 에세이와 대담을 이렇게 합한 그런 네. 새로운 형식을 추구해보고 네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그 문 대표의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네. 또는 그 손의 움직임이라든가 눈빛 예. 또는 그 목소리의 그 높낮이 예.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문장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 기존에도 사실 대담집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 대담집하고 이번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시죠. 첫째 형식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 사태나 그러면서 이야기하고요. 총 몇 차례 만나셨어요? 8번 정도 8번. 만났고요. 또 제가 이제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본 거나 이렇게 합하면 상당히 많죠. 그건 이제 저 혼자서 본 거죠. 저 혼자서 본 한 번 만나면은 시간 어느 정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근데 워낙 그 일정이 빠듯하니까요. 약속했다가 또 다음 날로 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짝사랑 같아, 짝사랑. 네, 그렇습니다. 해봤어 짝사랑? 짝사랑이요? 저 짝사랑 전문이시죠. 전문이야? 아 짝사랑은 가슴 아픈데. 혹시 질문 중에 네. 그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런 질문은 곤란하다, 이거 빼달라, 뭐 이렇게 좀 압력 넣으신 그런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런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질문은 그래요? 전혀 이제 제게 네. 맡겨주시고요. 또 이제 출판사 직원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부터 젊은 사람들이 모은 질문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거의 뭐 제가 다 질문을 만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에 남북 평화 통일이 될 때에 네.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개인적으로. 예. 물론 이제 부모님을,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이제 고향에 가고 또 우리가 통일이 되면 노동 변호사를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개마고원을 트레킹을 하고 싶다는 말씀.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역시 문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는 예. 순간 뜻밖의 물론 답이죠. 근데 제 머릿속에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초등학교 때 사진으로만 봤던 그 개마고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확 펼쳐지는 거죠. 해발 한 2,000m 이상이고요. 그렇죠. 전라남북도 정도의 예. 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에 눈이고 7일이 되면 다시 눈이 오는 그런 광활한 어떤 정말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참 대목에서는 인상 깊었죠. 저도 네. 날씨 조금만 좋아지면은 네. 이 역마살이 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제가 실제로 그래서 한 달 동안 혼자서 네. 휴대전화 버려놓고 연락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진짜 이해한 그런 적이 거야, 이거는. 있는데 좀 그 대목 보면서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귀찮겠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왼손 무명지에 낀 그 묵주 반지였어요. 묵주 반지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언젠가 내가 저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이 목소리가 어디서 굉장히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담을 진행해 가면서 누구의 목소리와 정말 같다는 게 그쪽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목소리가 똑같구나. 네. 누군가요? 그게 순교자라는 소설을 쓴 그 소설가 김은국 선생이죠. 네. 그 소설은 최초로 우리 이 노벨문학상에 추천됐던 67년에 그런 물론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재미 작가죠. 미국 작가니까. 그러나 그분의 고향도 함흥이거든요. 그분의 목소리는 너무너무 흡사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기억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물론 마지막에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하시면서 네. 책에 안 실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책에 안 실린 내용 중에 네. 꼭 하나 일단 먼저 하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제 거의 우리가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네. 문대표의 성격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잘 듣는 분이시죠. 그렇죠. 아주 소중한 덕목이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징기스칸의 예를 들면서 네. 징기스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기 글씨도 쓸 줄 모르지만 최고의 지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네. 그것이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워낙 첫째는 마음이 굉장히 아주 발랐어요. 심직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마 다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혹시 호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호. 그러니까, 호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산 정약용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다산. 미당 서정주. 예. 그리고 또 김대중 DJ. 후광이죠. 후광 김대중. 예. 그리고 단원 김홍도잖아요. 네. 지금 왜 저 단원고등학교에 저 단원 저게 김홍도 그 화가가 그 당시 거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없다고 그러셔서 그럼 지금 주로 양산에 계시니까 양산하면 어떻겠느냐는 거. 양산 문재인 선생. 양산 선생. 그리고 양산 선생. 그리고 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심직하고 강직하니까 이직 선생 하면 어떻겠느냐. 심직, 강직 두 개니까. 그런데 이제 둘 이자 해서. 그런데 실제 완전하려면 삼직이 맞다. 그렇죠. 삼이 좋죠. 삼직이 맞지만 호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게 호의 첫째 원칙이거든요. 완결성을 띠면 그렇죠. 안 되는. 이제 완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는 민직이다. 이제 국민 앞에 정직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직 선생을 하면 어떻겠냐. 한참 우리가 웃었죠. 어떻게 문재인 대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게 하면 양산 이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고사성어처럼 내자라면 양산 이직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해석은 아마 후 사람들이 해석할 것이다. 이런 잠깐 이직이 다시 뭐였지? 심직, 강직.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민직이죠. 심직, 강직. 그래서 이직. 그럼 우리가 그냥 양산 이직 선생님. 양산 이직. 저는 대통령으로 이직을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이직한 기랑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직.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심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가 하면 되게 이제 일반적인 세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소설가